뾰로롱! 와우! 사건 반장 가족 여러분, 위클리 사건 반장 오늘 세 번째로 찾아뵙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시간에 찾아와서 깜짝 놀라셨죠? 오늘도 뜨거웠던 사건, 사고들과 함께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큰 화제가 됐던 사건 되짚어보는 사반 핫픽 시간입니다. 자, 먼저 지난 방송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한 호프집에 앳된 얼굴의 여성 손님들이 입장했습니다. 이들은 바로 술부터 주문했는데요.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을 요구하자 자연스럽게 지갑에서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술집에 경찰이 출동했는데요. 미성년자 단속에 나선 겁니다. 그러자 여성 손님들의 태도 돌변했습니다. 나중에 경찰이 이제 신고 받고 왔습니다 하고 이제 하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올라가서 확인하시 보니까는 세면대 확인을 신분증 낸 적이 없다. 그냥 휴대폰으로 찍은 걸 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저희도 너무 당황스러웠고요. 경찰에겐 신분증이 없다며 시치미를 뗀 손님,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습니다. 그야말로 눈 뜨고 코 베었다는 호프집 사장.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사반 핫픽 첫 번째는요. 위조 신분증의 분통입니다. 자, 호프집 사장님이 분통 터진다면서 제보해 주셨던 사건이잖아요. 네, 사반 가족에게 받은 제보 사연입니다. 한 호프집에 여성 손님 2명이 입장하고 아르바이트생이 신분증 검사를 했습니다. 나중에 여성 한 명이 더 합류해서 검사를 하려고 했더니 일행인데 신분증 검사를 왜 하냐 이렇게 우기고 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한 명은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미성년자 단속을 했는데 이 손님들 알고 보니 미성년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신분증을 보여준 적이 없다고 시치미까지 뗐습니다. 이야, 진짜 아르바이트생이 분명히 그 신분증 검사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위조 신분증을 제시한 건데요. 경찰에게는 신분증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고 CCTV에 신분증 확인하는 장면이 담기지 않았던 상황이었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독박을 쓰게 된 거잖아요. 네. 자, 사장님. 아, 진짜 사장님이 대단하신 게 주변 CCTV, 샅샅이 본인이 직접 해결을 하려고 찾아다녔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사장이 당시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떠올린 겁니다. 담배도 위조 신분증으로 구입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동네 CCTV를 하나하나씩 다 찾아다녔습니다. 다행히 손님들이 인근 편의점으로 들어가는 영상을 찾아냈고요. 아하. 해당 편의점에 찾아가서 CCTV를 확인했습니다. 했더니 그 결과 이 담배도 위조 신분증으로 사는 모습을 포착한 겁니다. 세상에 위조 신분증 사용하는 증거를 사장님이 그냥 직접 네. 발품 팔아가지고 찾아냈어요. 자, 그러면은 해피엔딩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장님은 무혐의를 받았고 아르바이트생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호프집은 영업정지 한 달 처분을 받았는데요. 행정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20일을 감경받아서 최종적으로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자, 뭐 그래도 영업정지 10일로 줄였다고는 하지만 네. 그동안에 그 사장님이 받은 스트레스 그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럼요. 자, 그렇다면 그 해당 사장님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기분이신지 직접 들어보시죠. 열흘 동안 영업정지 이제 하신 거예요? 예, 영업정지 이제 했죠. 지금 월말인데 지금 그래도 결제 금액도 지금 부족하고 뭐 이런 상황이죠. 11시였으니까. 한 달에 3분의 1이 빠졌으니까 매출이. 제 입장에서 지금 통장 잔고도 그렇고 많이 힘들죠, 지금. 혹시 그 학생들이나 그 부모가 혹시 사과를 했나요? 연락 한 통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산도 안 하고 갔는데 그 경찰이 이제 계산한 그 금액에 대해서는 이제 받아주겠다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해서 그 금액은 이제 나중에 받았어요. 인근 상권에서도 이런 일이 좀 흔한가요? 영업정지 작년 초인가 2달인데 행정처분 심판원에 넣어서 이제 막 20일 깎여서 40일 영업정지 당했어요. 자, 자영업하시는 사반가족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가게 하다 보면 월말에 뭐 공과금 또 뭐 월급 나갈 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맞습니다. 제보자인 사장님도 결제해야 되는 금액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직접 들어본 것처럼 열흘 동안 영업이 정지되면서 월 매출 3분의 1이 아이고야. 날아간 상황이고요. 가게 월세를 내기 어려워져서 돈을 빌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결국 돈을 빌리셨군요. 네. 예. 자, 그런데 인근 가게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나 봐요? 네, 제보자 가게 앞집 사장님도 피해를 본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이 가게는
단골 손님한테 당했습니다. 사장이 얼굴을 기억하는 단골 손님이었던 건데요. 처음에 몇 번 왔을 때 위조 신분증을 낸 겁니다. 사장이 깜빡 속았고 이후 신분증 검사를 안 했다가 결국 적발돼서 40일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사실 현실적으로 사장 입장에서는 단골 손님인데 매번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도 좀 그렇죠. 눈치가 보이잖아요. 그렇다고 신분증 검사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되게 많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아는 건지 미성년자들의 위조 신분증 도용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악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위조 신분증 도용 공권력이 엄격하게 이걸 진짜 꼭 잡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경찰이 애먼 사람을 잡았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희가 잘못을 했대도 근데 저희 얘기를 좀 듣고 해야 되는데 뭐 경찰 수사할 때도 너무 강압적으로 하고 그런 게 저는 좀 화가 나더라고. 알바한테도 아니 남자 고의도 아니고 여자 고의가 신분증 위조를 하겠냐면서. 근데 제가 그때 경찰 갔을 때도 그때도 제가 신분증 위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제가 경찰한테 보여줬어요. 그 5만 원인가 10만 원이면 신분증 위조해갖고 살 수 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경찰한테 보여줬더니 경찰도 그때서 아 이랬냐면서.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그 일반인들이 위조 신분증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까? 영화 같은 데서는 뭐 그러려니 해도 말이죠. 위조 신분증을 중고 플랫폼 같은 곳에서 5만 원, 10만 원이면 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사장이 경찰 조사 받으면서 경찰에게도 검색을 해서 보여줬대요. 근데 경찰도 놀랐다고 합니다. 그만큼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경찰이 이랬대요. 알바생한테. 네. 아이 남고생도 아니고 여고생이 신분증 위조하겠어요? 이런 말을 했다. 어떻게 보면 그 장관이 그냥 딱 그냥 편견을 갖고 질문한 거잖아요. 그렇죠. 알바생이 비록 신분증 검사를 부실하게 했고 사장에게는 다 했다고 거짓말하긴 했지만 경찰이 사장님과 알바생 의견은 들으려고도 안 해서 더 억울했다고 합니다. 그러셨구나. 자, 사장님께서 그러면 피해자 아니에요, 피해자. 손해배상을 받을 방법 없어요? 저희가 사건 반장 패널인 박지훈 변호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알바생이 고의로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알바생보다는 신분증을 도용한 미성년자 부모에게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게 영업정지 기간인 열흘 동안 얻지 못한 수입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데요. 하지만 업주가 신분증 검사를 소홀하게 했다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는 과실상계로 인해서 손해배상 받을 금액이 감액될 수 있다고 합니다. 참, 이게 진짜 이 소상공인 여러분 다 힘든데 신분증 위조해서 술 먹고 그러면은 결국 또 그 피해는 다 오롯이 뒤집어 써야 되고. 자, 사장님 말씀 정말 너무너무 분통 터진다고 하시고 이 방법이 있습니다. 예, 방법이 있어요. 위조 신분증이든 뭐든 미성년자도 처벌을 하면 금방 근절될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법이 말입니다. 자, 두 번째 핫픽 이어가죠. 먼저 지난 방송 내용 보고 오시죠. 60대 여성은 초등학생 시절 집에 혼자 있는 게 가장 무서웠습니다.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러 나가면 빈집에서 둘째 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알면은 다 할 수가 없어요. 집에서 하면 더 심하게 저한테 했고요. 밖에만 나가면 먹고 다니고 집에만 들어오면 울고 남들은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여성은 결국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집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된 여성은 더 충격적인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요. 방송을 통해 용기를 내고 싶다는 여성. 50년 동안 묻어둔 어두운 진실이 드러날까요? 자, 사반 핫픽 두 번째는요. 친오빠에 이어 외사촌까지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를 했던 사건이었죠. 친오빠에게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이 50년이 지나서 정말 용기를 내서 제보를 해준 사건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 60살이 된 제보자, 최근 사건 반장 방송을 보고 큰 용기를 냈다면서 50년 전 겪었던 충격적인 사건을 제보했습니다. 제보자가 10살이던 시절부터 부모님이 집을 비우면 17살이던 둘째 오빠와 함께 집에 있었는데 그때마다 여동생인 제보자를 성폭행했습니다. 둘째 오빠는 부모님께 말하면 너 죽여버린다 이렇게 제보자를 협박도 했습니다. 10살이라는 어린 나이의 제보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제보자가 15살, 중학교 2학년 때까지 5년 가까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둘째 오빠가 독립을 하면서 성폭행에서 겨우 벗어나게 됐습니다. 자, 그 후에 이 제보자분이 그 둘째 오빠란 자에게 전화를 해서
너 왜 그랬어? 당신 왜 그랬어? 이렇게 따져 물었던 적이 있었다잖아요. 네, 제보자가 둘째 오빠에게 연락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보자가 약 4, 5년 전쯤에 뇌경색으로 쓰러지게 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회복된 제보자는 죽다 살아났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제보자가 두려워했던 건 자녀들에게 성폭행 사실이 알려지는 건데 더는 참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게 됐고요. 폭력적이었던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자녀들에게 모든 사실을 알렸습니다. 자녀들이 당연히 엄마의 편을 들면서 자신들도 나서겠다고 응원을 해줬고요. 제보자는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해서 과거 사건을 따져 물었습니다. 따져 물었습니다. 사과를 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고요. 오히려 차단을 했습니다. 제보자가 둘째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어린 동생한테 왜 그런 나쁜 짓을 했냐라고 따져 물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라며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제보자 번호를 차단까지 했다고 합니다. 저희 제작진이 그 둘째 오빠라는 사람에게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 나이가 지금 60, 70대 가는데요. 다 그런 기억도 없고, 내가 그 동생하고요, 그때 사는 일을 몇 시간이나 있는가 모르지만요, 나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곁을 떠나서 살았어요. 난 그 사람을 취급 안 해요. 나 따로 할 일 아무것도 없다니까. 나 그런 일 없는데 뭐가 있어요. 나 그 사람 취급도 안 해, 이제. 자, 들으셨죠? 저 사람 취급 안 합니다. 이게 도대체 할 소리입니까, 그게? 네, 둘째 오빠인 사람은 제작진에게 난 제보자를 사람 취급도 안 한다. 성폭행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제보자가 헛소리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참 이게 이 부분이 더 또 충격적인데요. 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저희가 이 본방송에서 소개를 해드리지 않았던 내용입니다. 그 둘째 오빠뿐만 아니라 외사촌에게도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이 제보자분께서. 네, 제보자에 따르면 집을 나와서 혼자 살던 시절에 외사촌 오빠에게 성폭행을 당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13년 전쯤 외사촌 오빠가 좋은 일거리를 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는데요. 제보자에게 실컷 일을 시킨 뒤에 돈을 주겠다면서 숙박업소로 제보자를 불렀고 성폭행을 했습니다. 당시 두 아이가 있던 제보자는 10,000원 한 장이 없어서 아이까지 굶기던 시절이었고 당장 돈도 급했고 남편에게 알려질까 봐 신고도 못했다고 합니다. 이 제작진이 그 외사촌 오빠란 자와도 연락을 시도했었죠. 네, 제작진이 외사촌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처음에 전화를 걸었을 때 길게 통화음이 이어졌지만 이후 제작진이 문자를 남기고 다시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를 걸자마자 바로 끊겼습니다. 제작진 번호를 아예 차단해버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한 상황은 알 수 없습니다. 자, 둘째 오빠 사건의 경우는 50년 전 일이다 보니까 공소시효라는 거는 이미 다 한참 지나버렸죠. 자, 그런데 약 13년 전에 있었다는 그 외사촌의 성폭행. 이거는 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안타깝게도 친족 간 성범죄는 사건 당시로부터 10년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한국 성폭력 상담소에 따르면요. 친족 성폭력은 대표적인 암수 범죄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말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피해자 절반 이상이 10년이 지나서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친족 성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10년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법안, 그리고 친족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우리 사방가족 여러분들의 댓글도 좀 읽어주시죠. 50년 전 피해자 이야기를 들어주는 방송이 있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가해자들 뜨끔이라도 해야 될 텐데요.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라도 용기를 냈으니 마음 추스르고 앞으로 행복했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도 성폭행 성범죄는 강력한 형벌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뻗쳐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방송 이후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주셨어요. 방금 백다희 아나운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그렇게 위로와 격려의 내용도 있었지만 증거가 있느냐, 50년 전 일을 그저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한 사람을 그렇게 몰아갈 수 있느냐 하면서 또 어깃장을 놓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방송 이후에 이 피해자분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울고 계셨습니다. 자기 죽어버리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댓글을 본 겁니다. 예? 정말 그런 말씀은 말아주십시오. 자, 사방가족 여러분,
이런 반인륜적 범죄에 공소시효가 과연 필요할까요? 계류 중인 친족 성범죄 법안들 빨리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면서요. 사방 키워드 이어갑니다. 여기 담배 2보루만 줘요. 딱 하니까 직원이 그걸 꺼내가지고 저렇게 줍니다. 카드로 계산을 해요. 자, 담배 건네받고 챙겨들고 바깥으로 나가는데 또 들어와서 1분 만에 야, 사반11 몇 개만 더 하면서 역시 카드로 저렇게 하죠. 자, 옆에 손님이 보다가 어딘가 전화를 겁니다. 그러면서 저 직원한테 저 양반 좀 수상하지 않아? 이렇게 묻죠. 자, 근데 그때 또 담배를 사러 들어왔어. 그러자 자, 그 전화하던 분이 잠깐 당신 스톱. 신분증 줘봐 하면서 몸싸움을 막 시작합니다. 아이고야 이거 밖으로 나가는 거 밖으로 나가서도 지금 아주 크게 막 몸싸움을 벌이고 있어요. 자, 잠시 후에 경찰이 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일단 저 담배를 저 한 2보루 구매하고 좀 있다가 또 와서 담배를 구매하고 그다음에 또 담배를 구매하고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죠. 담배를 한 보루 구매해서 본인이 피고 나중에 또 필요하면 사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저럴 땐 대부분 저 카드가 본인 카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근데 문제는 저 남성이 참 재수가 없네요. 저게 20일 오후 대전중간 편의점에서 있었던 일인데 저 옆에 전화하고 좀 직원한테 이상하지 않아? 했던 저 손님이 경찰이었습니다. 진짜. 하필 경찰이 그 편의점에 있는데 거기에서 3번 와서 담배를 사니까 이거는 분명히 본인 카드가 아니다 세상에. 라고 해서 신분증 줘봐. 당신 카드 아니지. 그러니까 하다가 지금 도망가려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그래서 아까 전화한 곳이 경찰서입니다. 야. 그 경찰이 와서 지금 아까 체포라는 과정이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저 40대 남성이 역에서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주어서 분실 신고하기 전에 지금 빨리 담배라도 지금 구입해 놓으려고 세상에. 한 거예요. 근데 세상에. 거기서 이제 1번, 2번, 3번 하다가 하필 그 옆에 경찰이 손님으로 있어서 딱 걸린 거죠. 와, 교수님 진짜 경찰은 경찰이시네요. 그러니까 그게 옆에서 저 정도를 딱 보고 확신을 하면서 당신 카드 아니지라고 얘기할 정도 되면 확신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전화를 건 것은 근처에 있는 지구대에다가 아마 신고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남성이 현금통에서 지폐를 저렇게 쓱 꺼내더니 자기 가방으로 저걸 들고 저걸 가방에다 넣는 것 같아요. 현금통으로 다시 와서 또 다른 지폐를 꺼내 들더니 이번에는 아예 계산대 바깥으로 또 나갑니다. 어디 가는 걸까요? 자, 다시 왔어요. 바깥쪽 현금통에서 지폐 꺼내더니 또 안쪽 현금통으로 옮겨 놓고 왜 저러지? 자, 다시 꺼내서 액수를 세더니 집어넣습니다. 또 열어서 몇 장을 골라 집더니 돈을 들고 계산대 야, 너 뭐 하는 거야? 자, 마치 돈 세탁을 하는 것 마냥 여기 있는 돈을 저리로 옮기고 저기 있는 돈을 여기로 옮기고 수상합니다. 네, 새해 첫날이었던 지난 1일입니다. 전북 전주의 한 편의점인데 전날 하루만 근무하는 1일 야간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알바생이 도둑이었습니다. 계산대에 있는 현금통에서 현금을 막 꺼내더니요. 편의점에 있는 ATM 기기를 통해서 송금도 하고 또 기프트 카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가져간 게 총 89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지폐를 옮기고 세고 다시 넣고 하면서 이 약간 헷갈리게 절도를 안 한 척하기도 했고요. 그 ATM 기기에 안 들어간 5천 원권을 또 따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 남성이 아르바이트생이 오전에 이 제보자한테 연락을 해서 정산을 좀 미리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그러면 안 된다. 교대자랑 같이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남성이 현금이 많아서 본인 통장에 입금을 했다는 등 말이 안 되는 거짓말을 늘어놓더니 결국 이 절도 사실 실토했습니다. 현금 많은 거랑 네 통장에 넣는 거랑 이게 무슨 상관인데? 이게 진짜 이게 무슨 너무 어이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당연히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은 체포가 됐고 이건 명백하게 절도죄죠. 누가 봐도 지금 내가 보니까 저 돈을 넣었다 뺐다 다시 넣었다 세봤다 하는 게 헷갈리게 해서 돈을 훔친 게 아닌 것처럼 보이려고 한 것 같은데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했고요. 근데 이제 물론 문제는 다음 단계는 저 피해 배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근데 지금 피해 배상은 전혀 못 받은 상황인데 아이고. 더 황당한 거. 저 일했잖아요. 일당 주세요. 하고 있다고 그랬대요? 합니다. 네. 실제로? 네, 맞습니다.
자, 남성이 포스기를 저렇게 들더니 안쪽으로 오는데 무거웠는지 책상으로 약간 좀 비틀거리면서 딱 되는데 순간 왼손을 저렇게 아래로 쑥 뒤집어졌더니 그대로 이제 다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는 왼손을 주머니 속에다 살짝 뭘 좀 넣고 빼더니 포스기 다시 올려놓고 바깥으로 갑니다. 이거 뭐 어쩌라고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설명 좀 들어보세요. 네, 저게 스마트워치 절도 현장이었습니다. 저게 지난해 6월 중순이고요. 경기 부천의 한 냉면집입니다. 저 당시에 매장에서 사용하던 결제 기기를 새 것으로 교체하려고 저 설치 기사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설치 기사가 책상 위에 놓여 있던 제보자의 스마트워치를 슬쩍했던 겁니다. 당시 제보자는 건강 문제로 좀 쉬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뒤에야 이 스마트워치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CCTV 통해서 저 장면을 확인을 했는데 바로 저 순간입니다. 피해액은 약 40만 원 정도였습니다. 처음에 설치 기사한테 물어봐도 내가 안 가져갔다, 영상에도 안 나오지 않냐 이렇게 잡아댔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경찰 신고를 했습니다. 저렇게 뻔히 영상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인정이 돼서 약식명령 청구가 나왔는데 여기에 불복해서 정식 재판을 청구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정식 재판에서도 벌금형이 나왔는데 여기에도 불복해서 현재 항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더 분통이 터지는 것이 그 결제 기계 업체 대표한테 이 얘기를 했답니다. 그 기사님이 이렇게 슬쩍 하셨다,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 대표가 그거 얼마나 한다고 또 신고까지 하셨어 그래 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거죠. 이렇게 딱 잡아떼는 모습 너무 괘씸하고 화나서 제보 주셨다고 했습니다. 한 여성이 으쌰 힘겹게 산길을 오르고 자, 뒤어 남성도 뒤를 따릅니다. 자, 볼 일이 있는 건지 손에 뭔가 짐을 가득 저렇게 들고 가는데 잠시 후 다시 나타난 두 사람. 자, 그런데 남성 손에는 아까는 못 봤던 물건이 저렇게 두둥 오른손에 들려 있죠. 웬 커다란 전기톱을 들고 산 아래로 총총. 자, 이거 뭔데 하실 수 있을 텐데요. 바로 텍사스 전기톱 살인 사건이 아니라 남양주 전기톱 절도 사건입니다. 그러게요. 이 사건 지난해 12월 초에 경기도 남양주의 한 사찰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사건입니다. 절도 사건이고요. 지금 보시는 남성이 들고 가는 전기톱이 저 사찰에 있는 스님이 겨울용 땔감 마련할 때 쓰시는 그 전기톱이라고 합니다. 한 100만 원가량 나간다고 해요. 근데 저거를 나무를 베고 있다가 잠깐 내려놓은 사이에 저 두 사람이 가져간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 사찰 뒤쪽에 묘소가 한 5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성묘를 왔던 사람들이 가져간 걸로 지금 추정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 지금 당장 스님은 지금 땔감 구할 그 톱이 없어서 아이고야. 겨울에 결국에는 이제 근처에 철물점에서 전기톱을 빌려서 생활하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아니 조상님한테 잘하려고 오셨는데 그러게. 스님 겨울살이를 힘들게 해버리면 죄 받습니다. 돌려주세요. 부처님 노하세요. 자, 무인 점포 안에 남성 입장합니다. 곧장 안쪽으로 직진해서요. 자, 벽에 진열되어 있던 차 티백들을 보더니 허허 이건 내 스타일이잖아. 자, 싹싹 챙기기 시작하죠. 자, 그때 들어온 여성. 여성한테 티백을 챙겨주자 어머 자기 최고 깨르르 하더니 매대 앞에 또 왔어요 자기가. 그러더니 어머 이거 내 스타일이야 하면서 본인도 여성분도 챙깁니다. 아하, 보통 말이죠. 부부인지 연인인지 모르겠으나 남녀 간에 어지간하면 서로 모양 빠지는 짓은 안 하거든요. 이거 근데 완전 부창부수야. 네, 부부면 절도 부부단이고요. 연인이면 절도 연인단. 절도입니다. 지난 1월 24일 날 부산에 있던 무인 카페인데요. 티백을 이제 가져가 버린 사건입니다. 티백. 남자는 6개를 가져갔다고 그러고요. 여성은 5개, 11개 정도를 가져갔고 CCTV를 이제 보다 보니까 웃거나 이렇게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다라고 합니다. 아마 점주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33,000원입니다.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이거 사실 절도 사실 알게 되고 공지를 했답니다. 돌려놔라. 왜냐면 저 티백 저거 절도하면 안 되잖아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겁니다. 돌려놔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신고를 한다고 그러고요. 신고를 했다고 그래요. 30일 날 신고를 했다고 그러고 이거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게 특수절도가 될지 2명이 공동을 했을지 어쨌든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얼굴이 다 나옵니다. 어떻게 상식이 없는 행동을 합니까? 그래. 아니, 보통 남자가 저러면 오빠 뭐 무슨 하는 거야? 짓이냐고 화를 내죠. 웃으면서 내 건 없어? 이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요.
자, 이곳은 충남 아산입니다. 자, 택시 승객이 아저씨 목포 콜! 딱 하니까 기사님 속으로 아싸 콜 외칩니다. 자, 두 사람 같이 고속도로를 저렇게 쌩쌩 달려요. 달리고 달려서 목적지 목포의 톨게이트를 지금 지났습니다. 자, 항구 앞에 도착한 두 사람. 제 친구 지열이가 택시비 갖고 온대요. 하니까 일단 나와서 기사님 기다려 보는데 승객은 혼잣말로 지열이 자식 왜 안 와 이거 하면서 저렇게 어딘가 가는데 지열이 찾으러 자, 승객을 기다리다 지금 지친 이 기사님 지금 안 왔어요. 안 왔어. 택시비 못 받았어. 인류애를 잃었습니다. 자, 박 변호사님. 자, 이게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지난 1월 27일인데요. 저기가 어디냐면 충남 아산의 온천역 앞인데요. 저기서 한 5, 60대로 보이는 어떤 남성이 택시 기사 잡고 목포 가자. 전라남도 목포 가자라고 하니까 목포 요금이 상당히 비싸죠. 충남에서 아산에서 목포까지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한 35만 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 하면서 결국 목포 북항으로 이제 가자고 해서 출발을 했는데 뭐 가면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했대요. 뱃사람이니까 나 홍어 잡으러 가는 상황이다라고 했는데 도착했을 때가 문제예요. 도착했을 때 지열이 아닙니다. 선주가 돈 내줄 것이다. 선주가 준다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15분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슬쩍 도망가 버립니다. 지열이가 선주... 뭐 목포 쪽은 순천이기 때문에 그건 아니긴 한데 일단은 그 선주가 나오지도 않았고요. 사실은 1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결국은 기사님 입장에서는 상당히 화가 나죠. 화가 날 정도가 아닙니다. 이렇게 장거리를 이렇게 하기는 사실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 맞아요. 거의 없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위클리 사건반장에서 야심차게 준비한 사반 제보 후 시간입니다. 자, 사반 제보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낱낱이 파헤쳐보는 코너인데요. 자, 첫 번째 제보 후 사건. 어떤 내용이었는지 지난 방송 보고 오시죠. 자, 남성들이 테이블에 저렇게 우르르 와가지고 자리를 잡는데 여성 직원이 옆에서 안내를 하고 있죠. 자, 그런데 보셨죠? 엉덩이를 툭툭 칩니다. 엉덩이를 툭툭. 자, 그리고 의자 앉으면서 치마 속으로 또 손을 집어넣은 거예요, 저 인간. 어머, 뭐 하는 거예요? 막 저 직원이 뿌리치고 서둘러 자리를 피하는데 잠시 후 사장님이 다가옵니다. 자, 그놈 이번엔 사장님한테까지 손을 쑥 놀라면서 야 이놈아 하면서 사장님이 퍽 밀치자 사과는커녕 지도 벌떡 일어나더니 어디 손님한테 소리를 쳐 하면서 지금 적반하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참. 백다희 아나운서 이 방송 기억나시죠? 네, 지난해 12월 전라북도 익산의 한 주점에서 남성 손님이 여성 직원과 사장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경찰이 현장에서 조사만 하고 남성을 보내줬다고 하는데요. 사장의 바지를 증거로 가져갔는데 남성이 만졌던 부분에서 남성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아니 지문 볼 필요 있습니까? CCTV 영상이 저렇게 있는데. 자, 저 인간 좀 반성을 했어요? 전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추행 사건 직후 가해 남성의 지인들이 술집에 찾아왔는데요. 당시 CCTV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제보자를 붙잡고 손짓까지 해가며 무언가를 열심히 말합니다. 일행으로 보이는 또 다른 남성은 뒷자리에 앉아서 이들이 말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습니다. 자, 제보자가 이 상황을 한번 저의 그냥 생각을 전해드릴게요. 네. 제보자를 찾아왔어요. 그 가해자의 지인들이. 아이, 당신 좀 좋게 끝내요. 이거 판 벌리면 당신도 손해야. 왠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완전 정확합니다. 사과는커녕 합의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당시 현장에서 성추행당했던 그 직원은 100만 원의 합의를 받다면서 제보자께도 이제 합의를 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반성과 사과의 마음을 담아 말한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보자 목소리 직접 들어보시죠. 그 양반 나한테 하는 말이 야, 너 이렇게 해봤자 너 힘만 빠지고 성추행? 야, 깜빡 하나도 안 가. 벌금 내고 사회봉사 몇 시간 하면 끝나. 그냥 벌금 받고 그렇게 해결해라. 나한테 그러길래 돈 필요 없습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런데 술집에서 X만 치면 지금 X만 치면 어때서 법을 하라 그래. 이 말이 동네마다 떠돌려다니고 저희 가게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게 저는 이제 들어요. 여자들이 뭐 놀이감도 아니고 그냥 미안하단 말 한마디면 나도 또 먹고 살려고 넘어갈 수도 있었어.
유유상종이란 말이 딱 떠오르네요. 맞습니다. 아주 그 가해자 그 인간과 그 또 지인들 아주 척척이네요, 그냥.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 지인이라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을 마시러 온 척, 그 손님인 척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제보자가 몰랐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제보자는 이제 가게에 누가 오는 것도 무섭다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거잖아요. 성추행 사건 이후에.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검찰에 송치된 후 수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보자는 강력한 법적 처벌을 원한다고 전했습니다. 자, 제보자 이 사장님이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세상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여자들이 뭐 놀이기감도 아니고 그 젊은 사람 가는 손이 여자들한테 큰 상처가 된다는 거. 이거 말도 못한 상처예요. 지옥불에 지금 떨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제가. 내가 힘이 없으니까 방송국이라도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으니까. 자, 제가 좀 한 가지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곳이 이제 뭐 술을 파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도 뭐 그런 곳이겠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아닙니다. 술은 팔지만 그냥 노래만 부르는 그런 노래 주점입니다. 자, 제보자에게 이 큰 상처로 남은 이 사건. 현재 가해자는 성추행으로 감방 안 가니까 나 괜찮어. 이렇게 지역사회를 돌아다니면서 떠들고 다닌다는 거죠. 자, 검찰로 넘어간 이 사건, 가해 남성이 감방에 가는지 안 가는지 사건 반장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자, 제보 후 두 번째 사건, 많은 가족분들에게 정말 공분을 산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보고 오시죠. 친구로 지낸 남성과 연인이 된 여성, 8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했습니다. 긴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사랑을 보여준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는데요. 신혼집 가구를 보러 가기로 약속한 어느 날 남자친구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대신 문자 한 통이 도착합니다. 그런데 이 문자, 남자친구가 보냈다고 하기엔 어딘가 좀 이상했습니다. 전화를 다시 걸어보니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아내들이 가정 가구를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근데 이제 카톡도 안 보고 해서 전화를 몇 번 했는데 문자가 온 거죠. 저기 자고 있는데 연락드리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문자가 왔고 저는 저를 지인이라고 부르는 게 이상해서 전화를 걸었더니 여자분이 받고 거기가 어딘데 그쪽이 받으시냐 하니까 자기가 1년 된 여자친구래요. 자기 집에서 얘가 자고 있대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위치가 어디냐 하면서 이제 삼자대면 하러 간 거죠. 자, 제보자와 남자친구 인생의 절반을 함께한 사이였네요. 2003년부터 친구 사이였다가 2016년부터 교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8년이 된 지난해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요. 남자친구는 제보자 가족에게 인사도 하고 친척들이랑도 식사하면서 실질적으로 예비 사위 역할을 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대기업 건설 현장의 소장을 맡고 있었고 성격도 다정다감하고 착했다고 합니다. 제보자는 결혼 준비를 하면서 대출을 받아서 전셋집 그리고 남자친구 자동차도 계약했습니다. 자, 신혼집 가구 보러 가기로 한 날 양다리인 걸 딱. 근데 더 중요한 게 양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럼 몇 달이에요? 한두 명이 아니었던 건데요. 제보자가 다른 여자로부터 연락을 받아서 삼자대면 한 뒤에 남자친구에게 속은 여성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몇 명이에요, 그럼 도대체? 일단은 지금 알려진 것만 한 3명 정도 있고요. 그 현장에서 남성분이 2명이 더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는 하는데 이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긴 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첫 번째 제보자 도움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과 연락이 닿았습니다. 두 분을 한 자리에서 만났는데 아이고야. 영상 보시죠. 제보자 A씨를 통해 연락이 닿은 또 다른 피해 여성 B씨. 이 두 명을 한 자리에서 만났습니다. 밝혀진 것만 8년과 1년 된 여자친구 2명. 거기에 아내, 8살, 6살 아이까지 있는 이 가해 남성의 수법은 이러했습니다. 오히려 속이기 쉬웠겠죠. 현장이라는 거는 계속 숙소를 다니죠. 와이프랑 안 살잖아요. 어쨌든. 주말 보기도 하고 아니면 평일에 나 일찍 끝났어 하면은 그래 그럼 우리 저녁 먹을까? 하고 만나고. 저도 주말에 거의 만났고 평일에 한 번씩 저녁 먹고. 그러니까 이거예요. 금요일 밤에서 토요일 오전까지 여기 있어요.
토요일 저녁에서 일요일 아침에 저한테 있어요. 일요일 저녁부터 월요일 아침까지 다른 여자 집에 가요. 이거. 가정 생활을 아예 안 한 건 아닙니다. 가해 남성은 자녀의 유치원 운동회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 유치원 운동회가 있던 날에 얘가 나랑 혹시 연락을 안 했나 싶어서 연락한 기록을 봤는데 자기야 나 일 끝나고 자기랑 저녁 먹어도 돼? 자기한테 가도 돼? 지 애 운동회에 가서 와이프랑 애 두고 딴 여자한테 자기야 뭐 밥 먹자 자기 보고 싶은데 가도 돼? 이런 거를 하는 놈인 거예요. 스스럼 없이. 이들은 모두 가해 남성을 의심할 여지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하던 회사에 커피 사들고 찾아온 거예요, 이날이. 이게 커피 사들고 찾아오고. 근데 어떻게 의심을 해요? 내 회사에 커피까지 사들고 오는 남자를. 얘가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게 다 걔가 반찬해주고 간 거거든요. 저 혼자 살게. 연인 간의 농담으로 전화 좀 늦게 받고 하면 뭐야 너 여자랑 있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막 되게 짜증나. 나 진짜 여자는 너밖에 없고 지나가는 여자 쳐다만 봐도 막 나는 여자 질색이고 막 여자도 별로 좋지도 않고 근데 뭐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다 네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도 기분이 나쁘다 나 너밖에 없고 저한테도 그랬어요. 어디 모임에 가서 남자 목소리라도 들리면 누구냐고 막 화내고 진짜 사적인 얘기인데 생리 주기도 안 틀려요. 제가 조금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은 얘가 먼저 알아요. 자기 이렇게 생리할 때 됐어. 근데 그렇게 내 주기까지 아는 남자가 바람 필 거라고 생각 못 하죠. 원래 아내와 8년 만난 여자친구. 누가 먼저였던 걸까요? 사귀기로 한 시점에 이미 와이프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사귀었는데 그 뒤에 그렇게 보면 바람인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생겼던 건지 궁금하고 그랬어. 이야 진짜 세상에 제가 그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주말에 딱 전화했을 때 연락이 잘 안 닿는 남자는 의심해라. 왜냐면 유부남일 경우에는 주말에 네. 자기 집에 갈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자는 달랐어. 아파트 건설 현장 같은 데 다니다 보니까 어차피 집에 안 들어가고 숙소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저는 그중에서도 제일 충격적이었던 거. 운동회를 갈 줄이야. 그러니까 이 가해 남성이 충격적인 게 부지런해요. 너무 부지런합니다. 이 자녀 운동회 가서도 피해 여성들한테 연락한 게 진짜 충격적이었고요. 더 충격적인 거는 가족들을 핑계 삼아 이제 바람을 피운 건데 첫 번째 제보자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유품을 가지러 집에 내려간다고 하고 또 다른 피해 여성과 1박 2일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 입장에서는 유품을 가지러 간다고 하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 당연하죠. 하고 연락도 조금 덜 하고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의심갈 만한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고 꾸민 거죠. 이거 누가 보고 따라할까 봐 좀 걱정이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또 숙소 생활하고 자주 옮겨 다니는 그 건설 현장직 특성을 악용한 것도 있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다들 아니 어떻게 8년 뭐 1년을 만나면서 아무것도 몰랐다고 말도 안 돼. 이거 이 여자분들도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작정하고 속이면 저 뭐 당할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다들 전혀 예상하지 못해서 이 분들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았어요.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부지런하게 문어 다리를 걸친 저 남성. 일단 걸렸잖아요. 네. 사과는 해야죠. 사과는 근데 부지런하게 안 했습니다. 일단 여성 한 분에게는 사과를 했고 한 분한테는 안 했는데요. 이 이유가 좀 웃긴 게 8년 만난 분이 법적으로 이제 대응을 하니까 이제 끝난 거 아니냐며 그럼 사과할 필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겁니다. 이 8년 만난 분은 이제 금전적인 문제가 얽혀서 이제 법적 소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해 남성이 제 전화는 안 받았는데 피해 여성 중 한 분이 전화를 하니까 처음에는 안 받더니 나중에 그 현장에서 전화가 다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직접 들어보시죠. 뭐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성명도 그 악의적 편지리다가 포장받았어. 여기까지도 잘라가지고 남편이 있잖아. 나 못하라고 미안하다. 악의적 편집. 결국 사건 반장 탓. 그쵸.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자 그런데
진짜 잘린 거 맞아요? 그런데 이 제보자가 직접 그 현장에 알아보니까 그 건설 현장에 알아보니까 1월 24일 기준 재직 중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뭐야 이거?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뭘 믿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아내랑도 그러니까 원 아내랑도 통화를 했는데 일은 계속 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니 가해 남성의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이게 뭐 다른 여성들과 뭐 만나고 있는 것도 알고 뭐 사실 아내도 피해자죠. 뭐 이 사건의 본질은 아닙니다만 지금 8년 만난 분이 자신과의 관계가 먼저였다 이렇게 강조를 했잖아요. 좀 전에 이 가해 남성이 8년 만난 분한테 네가 먼저였어 뭐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요. 이분은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런데 아내 입장은 좀 달랐습니다. 일단 본인 아내가 가장 먼저라고 주장을 했고 또 남편과 만났던 이 여자분들이 유부남인 걸 알고서 만난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아내 입장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년 동안 만났다는 사람은 제가 직접적으로 6월달에 그 사람한테 다이렉트로 물었어요. 와이프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네, 유부남이라고요? 결혼을 했다고요? 이러더라고요. 네, 제가 가정생활이 있고 저는 아내라고. 근데 지금 뭐 이렇게 만나신 거냐? 그랬더니 자기는 유부남인 걸 모르고 만났대요. 이게 6월인데 그 이후로도 또 만났어요. 계속. 아내는 자신의 남편과 사귄 여자들이 유부남인 걸 알고도 만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혼은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랑은 지금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해서 이혼 소송을 걸고 있어요. 걸고 있는데 역으로 화가 나는 거는 얘네들이 저까지 괴롭히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자꾸 집에 쫓아오고 분명히 말하지만 제 보다는 훨씬 전에 만났고 결혼을 했고 하는 상황이 맞는 거고 계속 저한테 스토킹 아닌 스토킹과 협박을 잘못한 건 인정을 해요. 제가 가장 큰 피해자고 이혼을 하고 아이를 키워야 되는 입장인데 이거를 저한테도 피해를 주니까 저는 너무 자, 뭐 들으신 것처럼 이 아내분도 이혼 소송 중이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아내도 사실 이런 사건이 한두 번도 아니고 이 가해 남성이 사실 이전에도 다른 여성분들과 바람을 핀 사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자녀까지도 있어서 아내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통화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거는 이제 화살이 그 피해자인 여성분들 서로에게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과 원인은 남성의 거짓말인 겁니다. 맞습니다. 그럼 제보자인 피해 여성은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이 8년간 여자친구였던 이 원 제보자는 지금 금전적 손해가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형사 고소를 했는데 경찰에서 조사 단계에서 연인 간 증여로 인정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아이고야. 굉장히 불안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사건반장 패널인 양지열 변호사님께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연인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일을 쉽게 하는 데 있어서의 하나의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데 작용한 것뿐이지 목적 자체가 그러니까 두 사람의 거래 내지는 계약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아예 증여라고 하는 그러니까 대가 없이 그냥 그 금전을 준 게 아니라 연인이기 때문에 좀 더 쉽게 돈을 빌려준 거라면 여전히 범죄가 될 여지가 있죠. 빌려주는 거다라는 게 남아있다라면 그리고 빌려줄 때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갚을 어떤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빌린 거라면 사기가 될 수 있죠. 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완전 없는 건 아니네요. 네, 그렇죠. 이제 돈을 빌려준 증거도 있고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는데 이제 거액을 갈취했으니까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제보자에게 따르면 항상 갚을게, 급여 나오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줄게, 내가 2배로 갚을게 이런 식의 말을 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또 똑같이 살고 있을 것 같아서 방송 보시면 꼭 제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뭐 시간이나 돈, 마음적인 거를 뺏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힘을 모아서 꼭 벌받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여성들에게 금전적으로 빌붙고 상처 준 이 악질 사기꾼 돈도 빨리 갚고 죗값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또 다른 피해 여성분들 계시면 저희에게 제보를 주십시오. 자,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따뜻한 하루 보내시고요. 마지막으로 글로벌 핫픽 전해드리면서 위클리 사건반장 다가오는 설 연휴 한 주 쉬고요. 더 뜨거운 이야기 모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오토바이 한 대가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뒤로 부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고 있죠. 그런데 아까 그 오토바이 다시 돌아오더니 이 부부에게 다가갑니다. 그러더니 대뜸 가방을 뺏어듭니다. 아, 이런. 강도죠, 강도. 네, 그런데 문제는 너무 나약한 강도였습니다. 화가 난 남편이 팔을 휘둘러 강도 뒤통수를 가격하고 헤드로까지 걸자 강도는 꼼짝도 못하는데요. 이 모습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범 달려와 봅니다. 하지만 뒤에서 이를 목격한 주민 한 명이 웬 나무 하나를 들고 와서 공범을 쫓아내기 시작합니다. 야, 생각지도 강도 못한 사람이. 소탕전입니다. 오, 네, 나라차기. 남편에게 호되게 당했던 이 강도 오토바이에 올라타 보지만 이번엔 나라차기로 와, 네, 야. 본때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머리를 아주 죄다 쥐어 뜯어놓는 모습입니다. 또 나왔어. 잘못 걸려도 아주 한참 잘못 걸렸네요. 자, 다른 주민도 합세해서 아예 강도를 기절시켜버렸습니다. 아니, 이 동네 네, 어디야 이렇게까지 덤빌 수 있었던 건 강도들이 비무장이었기 때문인데요. 털릴 대로 탈탈 털려버린 강도들. 결국 현장에서 경찰에 저렇게 체포됐다고 합니다. 자, 경비원이 위를 바라보면서 응거주춤합니다. 그 순간 위에서 뭔가 뚝 떨어집니다. 경비원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아 버렸고요. 어떡해. 이를 본 사람들도 급히 달려와 봅니다. 애기, 아기. 쇼핑몰 난간에서 추락하는 아기를 경비원 맨손으로 받아낸 모습이 영상으로 딱 포착이 된 건데요. 마치 슈퍼맨과 같은 경비원의 모습에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감동에 또 감동. 감동을 했고요. 경비원은 괜찮은 거냐 걱정도 했습니다. 걱정. 자, 그런데 이 훈훈한 사연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와중에 찬물을 끼얹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무슨 소식? 이게 다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왜요? 자, 아기를 구한 경비원 그냥 업체 직원이었고요. 놀라서 온 사람들도 역시 연기였습니다. 심지어 아기 떨어진 아기 헝겊 인형이었다 했던 거예요. 아이. 가짜 영상을 만든 보안업체 경비원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홍보하려고 했던 것인데요. 연출된 상황인 것을 밝히지 않았던 거죠. 논란은 점점 더 커졌고요. 누리꾼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를 했고 결국 경찰이 해당 업체의 업무를 모두 중단시키고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자, 한 여성이 바닥에서 바둥바둥거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 아래 뭔가 낀 것 같은데요. 뭐야, 이거? 뭐야? 유리문을 밀어봐도 또 아무리 힘을 써봐도 제자리입니다. 이 모습에 도와줄 법도 한데 사람들이 그저 지켜만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여성이 무임승차를 하려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2억의 요금이 우리 돈으로 약 1,000원 정도 합니다. 그 돈을 좀 아껴보겠다고 좁디 좁은 게이트 아래 틈을 노렸던 겁니다. 상체는 쉽게 들어갔어요. 그만 허리에서 탁 걸려버렸고요. 약간 민망한 상황에 놓여버린 겁니다. 다른 승객들도 무임승차하려다가 저렇게 된 걸 아니까요. 곱게 도와주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여성은 넣었던 상체를 꺼내서 빠져나와야 했습니다. 자, 이 모습에 보고타 시장까지 나서 왜 체포하지 않았느냐 격노했고요. 누리꾼들 또한 도둑질이랑 다름없다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체비만. 네, 여기 마트입니다. 자, 아이가 먹고 싶은 과자 하나를 골랐네요. 엄마가 안 된다고 합니다. 어이구, 네, 과자를 푹 던져버리고는 발을 동동 구르고 바닥에 누워서 때를 씁니다. 네, 다른 사람들 진짜 들어 누웠어. 아이 엄마한테 이거 좀 어떻게 해봐요. 이런 식으로 쳐다보죠. 금쪽이. 네, 그런데 아이를 말려야 할 엄마가 대뜸 네, 바닥에 들어놓더니 저처럼 아이처럼 팔다리를 휘저으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모습에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놀란 아이 과자를 집어들어 다시 절 때 예쁘게 놓습니다. 자, 얌전해진 우리 아이 조용히 엄마 옆에 딱 달라붙습니다. 야, 이거 아주 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만한 거울 치료가 또 있을까 싶은데요. 이 영상은 육아로 지친 엄마들에게 재미난 팁을 알려주려고 만든 기획된 영상이라고 합니다. 뭐 연출된 상황인 걸 알면서도 진짜인 줄 알았잖아. 네, 엄마들 반응 아주 뜨거웠습니다. 내가 해봤더니 진짜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서 이 방법을 추천하는 사람도 있고요. 한두 번이지 계속하니까 애들도 안 섞더라. 눈물 섞인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두 강아지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향해서 아주 맹렬하게 짖습니다. 원수도 이런 원수는 없겠다 싶을 정도인데요. 그런데 문이 살짝 열리자 이 두 친구 언제 짖었냐는 듯이 머쓱해하면서 조용해집니다. 심지어 레트리버는 꼬리까지 좀 살짝 흔드는 것 같은데요. 이 동네에서는 아주 유명한 개그 콤비라고 합니다. 네, 저 정도면 서로 안 볼 만도 한데 꼭 저기를 지나칠 때면 달려가서 서로 사납게 짖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 또 열리면요, 다시 얌전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반복되자 보호자들도 좀 웃겼는지 이 모습을 촬영을 하기 시작했고요. 누리꾼들의 반응 역시도 뜨거웠습니다. 자, 원래 싸우다 정든다, 전생에 부부였냐 이런 재밌는 반응도 있는가 하면 꼭 인터넷 속 악플러 같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JTBC